로봇과 AI와 관련된 꼭 봐야 할 영화. 안드로이드는 인간이 되기를 꿈꿔야 하는가?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곧 마법이다. 로봇이나 AI를 다룬 영화에도 마스터피스라 불릴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이후에 SF 장르를 규정하고 각자의 세계관을 구축할 걸작들이 줄줄이 탄생했는데요. 1968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77년 스타워즈 시리즈, 1979년 에일리언 시리즈, 1982년 블레이드 러너, 1984년 터미네이터 시리즈, 1999년 매트릭스 시리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팬덤에서 거의 컬트적 추앙을 받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20세기라고는 하지만 이 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제외하고는 다들 후속편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여전히 현역인 영화들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SF 장르를 할리우드가 독식하고 있다는 건데,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중 상당수가 SF인 걸 보면 우주산업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이전에 SF 영화를 장악해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유죠. 로봇과 AI 장르 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본이 경제대국이라는 것과 무관하진 않겠죠? 일본이 현재 세계 최강의 로봇 강국이 된 것에도 20세기를 풍미한 로봇 애니메이션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1960년대 철인 28호와 아톰을 시작으로 70년대 마징가 제트와 은하철도 999,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건담 시리즈와 90년대 최고의 걸작 공각기동대와 에반게리온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의 일본 사회를 이끌고 있을 테니까요. 인생과학영화 시리즈에서는 나중에 이 중 2편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스포일러의 걱정은 덜 하지만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스포일러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의 작품들 중 2개를 소개하려 하는데 이름하여 왕중왕. 이 작품들 중에서 딱 2편만 뽑는다면 어떤 걸 뽑아야 할까요? 대략 난감이다만 그나마 1위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영화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이 작품을 1위로 꼽습니다. SF 영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최초의 작품.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 SF 장르의 절대 바이블. 1968년 스탠리 큐브릭이 발표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영화가 제작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지금 봐도 그 영상미는 압권입니다. 초기 SF 장르는 훌륭한 원작과 위대한 감독이 만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소설계의 빅3 중 한 명인 아서 C 클라크. 그는 1968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시작으로 2010 오디세이 2, 2061 오디세이 3,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7년 3001 최후의 오디세이에 이르기까지 2001년에서 3001년, 무려 1000년에 걸친 오디세이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영화도 소설처럼 4편쯤 되면 좋으련만 영화는 오직 하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뿐입니다. 영화의 주제는 The Dawn of Man, 인간의 기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유인원이 하늘로 뼈 조각을 던지는 장면. 뼈 조각이 빙글빙글 돌다 길쭉한 우주선으로 바뀌는 장면. 영화의 결정적 모티프는 물론 모노리스입니다. 마치 작은 블랙홀과도 같은 벤타블랙의 이질적 이미지. 이 선돌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의 진화는 다음 단계로 도약합니다. 도입부에서의 모노리스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주에 대한 우리 인식의 어두운 틈새였다면, 마지막에는 그 틈새를 비집고 인간 정신의 본향으로 점프하는 스타게이트의 상징체가 됩니다.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라인은 모노리스를 찾아 목성으로 향하는 디스커버리호, 그 선상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AI의 대결입니다. 헬 9000은 지금까지도 가장 섬뜩한 인공지능의 대표적 은유입니다.
디스커버리호의 선장 데이브 보우먼이 헬의 기어 패널을 하나씩 제거해서 헬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은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헬이 멈춰요. 전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붉은 눈을 가진 초지능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영화의 후반부는 엄청나게 난해해서 영화 첫 시사회 도중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간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영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에 대해 원작자 아서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우린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답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멋집니다. 영상과 음악의 케미도 기가 막힙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같은 슈트라우스 성이지만 두 사람이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활동한 공이로비란 그룹을 아시나요? 공이로비가 1996년에 발표한 6집 앨범 더 식스센스의 수록곡 중 하나가 21세기 모노리스입니다. 앨범 속지에 레퍼런스 무비라고 그들에게 영감을 준 영화를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왕중왕중 두 번째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에 동의하지 않을 분도 많겠지만 이 영화는 뛰어난 작품성뿐 아니라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공통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영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평론가들의 한 줄 평입니다. 디스토피아적 테크노아르의 원조, 무거운 철학적 주제를 다룬 사이버펑크의 효시, 시대를 한참 앞서간 저주받은 걸작. 여기서 저주받은 걸작이란 개봉 당시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참패하고 나중에야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키워드를 몇 개 더 제시해보겠습니다. 에일리언의 리들리 스콧 감독, 레플리컨트, 1982년 개봉된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앞서 얘기대로 개봉 당시는 너무 무겁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지만 오늘날에는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함께 최고의 SF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무려 35년 만인 2017년에 개봉했는데요. 이번에는 전편의 감독 리들리 스콧이 제작을 맡고 컨택트의 드니 빌네브가 감독합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각각 2019와 2049라 부르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역시 위대한 원작과 훌륭한 감독의 앙상블입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된 것과 같은 해인 1968년 필립 K 딕이 발표한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가 그 원작입니다. 배경은 핵전쟁 이후에 몰락한 지구. 방사능 오염으로 대부분의 동물이 멸종해서 자연산 동물을 키우는 게 일종의 특권인 세상입니다. 주인공 릭 데커드는 문제가 있는 안드로이드를 제거하는 현상금 사냥꾼인데 그렇게 번 돈으로 진짜 양을 키우는 게 소원입니다. 소설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미래사회, 안드로이드가 정말로 인간과 유사하다면 그는 기계인가 인간인가?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설의 제목입니다. 인간만이 진짜 양의 꿈을 꾸고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 아니, 현재 우리에게 이 질문은 전복적으로 다가옵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인가? 안드로이드는 왜 인간이 되기를 꿈꿔야 하는가? 블레이드 러너에 대한 얘기가 워낙 복잡하니 먼저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는 레플리컨트, 즉 복제인간이 등장합니다.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보통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라 하는데요. 휴머노이드가 인간형 로봇을 통칭한다면 안드로이드는 인간과 비슷한 걸 넘어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외모와 거의 유사한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말합니다. 영화 속 레플리컨트는 유전자 설계로 만들어진 복제인간으로 인간과 동등한 직접 능력을 갖고 있고 신체 능력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레플리컨트는 안드로이드 중에서도 최상위급입니다. 레플리컨트는 최상위 안드로이드지만 그 사회적 신분은 인류의 노예입니다. 원래 로봇의 어원이 체코어로 로보타, 즉 강제노동이란 뜻인데 레플리컨트들은 탁월한 사양에도 불구하고 전투나 우주 개발 등의 위험한 노동이나 오락이나 섹스 등 인간의 욕망을 위해 동원된다는 점에서 원뜻 그대로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똑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레플리컨트의 수명을 4년으로 한정하고 인간의 통제에 저항하는 경우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이를 완곡하게 은퇴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레플리컨트가 오로지 노동만을 위한 존재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저항하는 레플리컨트를 은퇴시키는 전문 요원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라는 특수경찰입니다. 2019에서 이러한 레플리컨트들을 만든 천재적 과학자가 타이렐이고, 그가 세운 회사가 타이렐사입니다. 타이렐사의 모토 More Human Than Human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레플리컨트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그 이면에는 복제인간보다도 못한 비인간성이라는 역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탐구야말로 블레이드 러너가 가진 묵시록적 세계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동력이 탐욕스런 거대 자본의 논리입니다. 타이렐은 레플리컨트의 수명을 4년으로 제한한 이유를 기술적 한계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수명을 제한해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수시로 등장하는 코카콜라와 버드와이저 광고, 선정적인 일본풍 광고판, 도시의 화려한 불빛 이면에 어둡고 음습한 뒷골목. 영화의 배경인 LA는 서구 문화와 일본 문화가 혼재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화가 제작된 1980년대 일본 자본주의의 미국 진출을 제2의 진주만 폭격점으로 느꼈을 당시의 정서를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LA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이자 자본제적 욕망의 상징입니다. 2019에서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밝고 환한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이고, 심지어 실내까지도 하나같이 어두침침합니다. 어두운 밤거리에는 대부분 비까지 내리고, 어두침침한 실내를 밝히는 것은 벽 조명이거나 창밖 어디선가 오락가락하는 서치라이트 불빛뿐입니다. 서치라이트는 2019의 존재들이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도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인공 릭 데커드도 또 다른 블레이드 러너 게프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합니다. 영화 자체가 예언적이고 묵시록적이다 보니 철학적이고 종교적 색채는 불가피한데요. 그것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부엉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이것은 세상이 암울하고 인간성이 실종될 때 지혜와 철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혜의 상징이고,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고 밤에서야 활동하기 시작하니까요. 2019는 핵전쟁으로 어둡고 암울해진 세상, 바로 부엉이가 날개를 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도 결정적 모티프입니다. 레플리컨트 로이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타이렐사를 찾아갔을 때 타이렐을 창조주 아버지라 부르고, 타이렐은 로이를 돌아온 탕자라 부릅니다. 로이와 데커드가 싸우는 마지막 장면은 아예 예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재현합니다. 로이가 수명이 다해 손가락이 펴지지 않자 손바닥에 스스로 못을 찌르는 장면, 데커드에게 살해당한 애인 프리스의 피로 자신의 입술 위아래를 십자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 자신의 동료와 애인마저 죽인 원수 데커드를 살려주는 장면, 죽어가면서 남기는 유명한 로이의 독백 후 날아가는 하얀 비둘기까지. 비둘기는 기독교에서 영혼의 상징입니다. 로이는 마침내 그렇게 갈망하던 영혼이 되어 날아오르고, 고개를 떨굴 로이의 모습이 여러 번 클로즈업 될 때 우리의 뇌리에는 마침내 인간을 넘어선 위버맨쉬, 즉 초인의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사실 레플리컨트 로이는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심지어 천재과학자 타이렐과의 체스 경기에서 손쉽게 이기는 수를 발견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해서 타이렐사로 잠입합니다. 데커드와의 결투에서도 로이는 인간의 비굴함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무기도 없는 상대를 죽여? 아주 잔인하군. 때리고는 도망가다니. 비겁한 꼴에 또 비참한 꼴이군. 공포 속에서 사는 기분이 어때? 그게 바로 노예의 기분이야. 이러한 종교적 세계관과 함께 영화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1, 2편을 관통하는 인간성의 본질은 기억입니다. 두 영화 모두 첫 장면에서 눈의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이거야말로 기억을 암시하는 강력한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로이는 타이렐을 죽일 때 손으로 그의 두 눈을 도려냅니다. 마치 기억과 함께 그의 인간성마저 말살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인간과 레플리컨트를 구별하는 테스트도 기억과 감정 사이의 미묘한 균열을 식별하는 테스트입니다. 진짜 기억이 있으면 진짜 인간, 가짜 기억이 심어졌으면 레플리컨트가 되는 거죠. 레이첼은 데커드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신의 기억이 주입된 가짜 기억이란 거죠. 인간성의 본질과 연관된 주제 중 하나는 물론 인간 데커드와 자신이 복제 인간인 줄도 몰랐던 레이첼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릭 데커드는 인간인가 레플리컨트인가 라는 유명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데커드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커드와 레이첼의 사랑, 이것이 인간끼리 또는 레플리컨트끼리의 사랑이라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2. 로이가 데커드를 살리고 자신은 죽는 장면. 마찬가지, 데커드가 레플리컨트라면 굳이 왜 살리는 설정이어야 했을까? 또 로이는 왜 그렇게까지 데커드의 인간성을 조롱하는가? 3. 원작 안드로이드는 정기왕의 꿈을 꾸는가에서 데커드가 인간으로 나온다는 사실. 4. 2049에서 늙은 데커드의 모습. 과거 레플리컨트의 수명이 4년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는 데커드가 인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레이첼처럼 임신할 수 있는 특별한 레플리컨트를 만들 수 있다면 늙는 레플리컨트를 못 만들 것도 없습니다. 데커드가 레플리컨트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1. 데커드의 아파트에 있는 지나치게 많은 사진이 데커드의 기억이 주입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것과 레이첼이 데커드의 집에 찾아가서 식별 테스트를 당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 장면. 2. 로이와의 결투 때 두 손가락만으로 자신의 몸을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장면. 3. 데커드가 유니콘의 꿈을 꾸고 그를 쫓아다니는 게프가 마지막에 유니콘 인형을 남기는 장면. 이것은 게프가 데커드의 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데커드의 꿈이 심어진 가짜 기억이고 게프는 이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으니 데커드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충고한 셈입니다. 4. 2049에서의 강력한 암시가 있는데 이는 2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모호함 자체가 감독의 의도였다는 쪽인데요. 영화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모호한 경계로 설정되고 그리고 그 면도날 같은 경계면을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블레이드 러너인 겁니다. 블레이드는 칼날이란 뜻인데 우리식 정서로 말하면 인간계와 영혼계 사이에서 작두를 타는 무당이라고나 할까요? 또한 사이버펑크라는 장르 자체가 원체 모호함을 중요한 서사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클라크가 강조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답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러한 2019의 모든 문제의식과 수수께끼는 그대로 2049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인생과학 영화 2에서는 2049에 대한 얘기와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블레이드 러너의 공통적 세계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